KKMD-409와 KF-21의 숨어있는 경쟁자, 사브의 비밀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 플라이그 시스템 2020. 스웨덴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산업체인 사브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산업체인 알레니아 아에르마키는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자국 공군의 규모가 엄청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자국 공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감을 확보하고 회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요군의 재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로비를 통해서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자국 공군에게 신형 기체 개발의 필요성을 어필하거나 해외 수출로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의사 절차를 지닌 나라일수록 자국 공군에게 납품을 할 때에는 부품 하나하나의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손에 들고 있는 패를 모두 보여줄 수밖에 없고 자국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원가를 절감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상금을 국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보통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을 5에서 6%로 보는데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달성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F2 개발 이후 자국 공군만 바라보다가 전투기 생산 라인은 문을 닫았고 핵심 항공 전문 인력들도 거의 은퇴하고 말았죠. 그래서 F3 고질라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에 의존할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막대한 개발비와 잦은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개발한 신형 기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기술 이전에 따른 비용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 항공우주 업체들도 해외 수출을 통해 얻어내는 수익으로 항공 전문 인력들과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잉도 대한민국에 F-15K를 수출할 수 있었기에 F-15EX 이글2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해외 수출을 하려면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건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낮은 국내 수익률로 인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개발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결국 자국 공군밖에 없다는 점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스웨덴 공군이 그리펜 사업 유지를 위해 사브에게 자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했고 남은 그리펜을 비축해 두었다가 다른 나라 공군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항공우주업계의 거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을 축적한 기업이나 중국 정부가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예외로 치더라도 전 세계의 중견 항공우주 업체들이 자국 공군에게 기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산업구조적인 역량이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도 예외는 아니며 스웨덴의 사브와 이탈리아 아에르마키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직접 발로 뛰어 FA-50 블락 20와 KF-21 그리고 소형 무장헬기 LAH의 최근 개발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고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되는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해외 기사는 스웨덴 사브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쩌면 이미 취소되었을지도 모르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 플라이그 시스템 2020에 관한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45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간에 대한민국 KF-21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기자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서술한 부분도 있어 언제나처럼 역주로 보충 설명도 해놓았습니다. 번역이 끝나는 대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스웨덴 전투기 제작업체 사브는 비밀스럽게 궁극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추측밖에 할 수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알려진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 공군이 2030년대 중반까지 좀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플라이그 시스템 2020 프로젝트는 거의 10년 전에 처음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플라이그 시스템 2020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2012년 스웨덴 공군 소속의 랄스 헬름리치 중령이
스웨덴의 입법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릭스다그 의원들에게 신형 다목적 전투기의 개발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헬름 리치 중령은 당시 스웨덴 공군이 운용 중이던 JAS-39 그리펜 멀티롤 전투기를 엔진 모델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사브가 만든 초기형 그리펜 CD가 CD에 뒤떨어져 더 이상 쓸모없는 기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스웨덴 공군은 JAS-39의 개량형인 그리펜 E 60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플라이그 시스템 2020 프로젝트에 대한 스웨덴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듯이 보이며 사브와 린셰핑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형 통상 전투기 프로젝트가 플라이그 시스템 2020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맡고 있다. 5세대 전투기는 이전 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에서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보다 진보된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와 슈퍼크루징, Low Probability of Intercept Radar, LPIR 능력 및 첨단 네트워킹 기능을 활용한 강화된 상황인식 능력 등이 5세대 전투기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열거되는 것들이다. 적대적 전투기의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여 파일럿에게 자신이 탐지되거나 추적당하고 있어 곧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자장비가 바로 레이더 경보장치 RWR입니다. 미사일 접근 경보장치 MAWS는 그야말로 미사일이 아주 가까이 접근해 왔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는 점에서 RWR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존성이란 측면에서는 RWR과 MAWS를 동시에 장착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MAWS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WR에는 다양한 레이더 전파 패턴에 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며 적대적 전투기의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면 해당 전파를 분석하여 아군인지 적군인지부터 판단하고 만약 적군의 레이더 전파라면 발신되는 대략적인 방향과 용도 또한 알려줍니다. 따라서 잠재적 적국의 레이더 전파 특성에 대해 꾸준히 파악해두지 않으면 RWR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찰기들이 잠재적 적국의 영공 근처를 배회하는 것도 이러한 레이더 전파 특성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상대방이 우수한 A사 레이더를 사용한다면 RWR이 역추적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A사 레이더는 수시로 주파수 대역과 패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RWR에 들키지 않으면서 레이더로 목표물을 탐색 및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Low Probability of Intercept Radar, 약칭하여 LPIR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현대 전투기에서 뛰어난 A사 레이더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플라이그 시스템 2020은 이러한 5세대 특징들을 모두 갖춘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브가 선보인 그리펜 E는 스텔스 기능과 LPIR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5세대 전투기 특징들의 상당수를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라이그 시스템 2020의 경쟁자들, 대한민국 KF-21? 플라이그 시스템 2020은 파키스탄의 PAC PFX나 터키의 타이 TFX, 인도의 할 AMCA, 그리고 대한민국의 KF-21 프로그램들과 같은 다른 5세대 개발 프로그램들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록히드 마틴의 F-22 랩터와 록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 합동 타격 전투기를 보유한 미국만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그 중에서도 미국만이 5세대 전투기를 상당한 숫자로 양산해낼 수 있었다. 이 기사는 블락 1, 2 버전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부분에서부터 3,000포로 빠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으로 언급한 파키스탄의 PAC PFX나 터키의 타이 TFX, 인도의 할 AMCA를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둘째치고 이들 모두 설계도 위의 전투기 페이퍼 플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제20과 러시아의 수호이 57도 5세대 전투기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두 전투기를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도 지적하고 있듯이 5세대 전투기를 다른 세대와 구분지어주는 특징들 중에는 스텔스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지향성을 지닌 차세대 데이터 링크 MADL과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F-35A의 첨단 네트워크전 능력은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작전본부로 전달합니다. 미국은 F-35A가 보내주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육해공 전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작전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다영역 작전, Multi-Domain Operations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명색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Su-57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공지 합동 작전조차 제대로 실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요. 물론 Su-57은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 작전 수뇌부가 무능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스웨덴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미미한 성과만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게다가 2013년 사브는 터키의 TFX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설명했다. 10여 년 전 사브는 플라이그 시스템 2020 전투기의 최종 형태를 축척 비율 13% 크기의 RC 모형기로 만들어냈던 적이 있다. 소형 160N 제트 엔진에 의해 구동되었던 플라이그 시스템 2020 RC 모형기의 외형은 전통적인 수직 꼬리 날개 대신 V자 꼬리 날개를 채택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그리펜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 V자 꼬리 날개는 스텔스 성능 향상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항력을 줄여주고 추력 편향 노즐과 결합되면 소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브와 린셰핑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형 통상 전투기 지네릭 퓨처 파이터는 또한 공기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레이더파의 반사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의 공기 흡입구처럼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을 연구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하지만 플라이그 시스템 2020이 지금까지 누렸던 가장 큰 스텔스적 요소는 아마도 사브가 이 전투기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 플라이그 시스템 2020 프로젝트가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들 중 가장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호칭은 플라이그 시스템 2020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45가 2022년 3월 31일 게재한 기사 플라이그 시스템 2020 사브가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